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푸른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청림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 살 법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솟은 최참판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부러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고, 최참판은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누리던 인물이었답니다. 최참판은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을 가졌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말 못할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 닥친 기이한 애군에 관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이름 모를 노승이 길을 지나다 최참판에게 말하기를, 가장 비천하고 어리숙한 자를 사위로 맞이하여 집안의 기운을 눌러야만 가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던 것이지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최참판은 자신의 소중한 막내딸 연화를 위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모자란 청년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최참판의 눈에 든 사내가 바로 무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홀로 산비탈 오두막에 살며 마을의 한진 일을 도맡아 하던 떠돌이 신세였어요. 무길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벌어졌으나 어딘가 넋이 나간 듯 늘 허허 웃기만 했고, 사람들이 이봐, 바보 무길이, 저기 가서 똥장군이나 좀 치우게라고 놀려대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찼지만, 최참판은 오히려 그의 어리숙함이 가문의 액바지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최참판은 무기를 집으로 불러들여 행랑채 구석진 헛간 방을 내어주었고, 혼례를 올리기도 전부터 그를 머슴부리듯 아주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무길은 차가운 우물가로 나가 물을 쐰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어야 했으며,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남은 누룽지나 시래기국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무길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최참판의 호통이 떨어질 때마다 넓은 어깨를 움츠리며 예, 나으리, 금방 하겠구머니라고 대답하며 바보처럼 실실 웃을 뿐이었답니다. 이런 무기를 지켜보는 최참판의 막내딸 연화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으니,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색일 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운 처녀였어요. 연화는 아버지가 왜 하필 저런 바보 같은 사내를 남편으로 정했는지 원망스러울 법도 했지만, 묵묵히 마당을 쓰는 무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애잔함을 느끼곤 했답니다. 가끔 무길이 땀을 흘리며 일할 때면 연화는 몰래 다가가 깨끗한 수건이나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고, 그럴 때마다 무길은 수줍게 웃으며 애기씨, 참으로 고맙구먼유라고 작게 속삭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 댁의 이 기괴한 혼사 소식을 듣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수군거리기 바빴고, 장터는 온통 바보사위 무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답니다. 글쎄, 그 돈 많은 최참판이 미쳤나 보오. 어떻게 하나뿐인 금쪽 같은 딸을 저런 천덕꾸러기 바보한테 준단 말이오. 라며 혀를 차는 이가 있는가 하면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하지만 저 무길이라는 녀석은 정말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멍청이 아니오라며 비웃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요. 하지만 무길은 이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산에 올라 캅감을 해오며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습니다. 최참판 댁의 안방마님인 부인 또한 이 혼사가 마음에 들리 없었기에 무길이 눈앞에 보일 때마다 어디서 저런 복 없는 물건이 들어와서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며 모진 소리를 퍼붓곤 했어요. 그럴 때면 집안의 다른 노비들조차 무길을 은근히 무시하며 힘든 일을 몰아주었지만, 무길은 그저 큰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허허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런 태도를 보고 역시 바보는 바보라며 더욱 함부로 대했지만 무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가끔 알 수 없는 차분함과 예리한 빛이 스치듯 지나가곤 했지요. 어느덧 혼례 날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최참판댁의 마당에는 잔치 준비를 위해 쌓아 올린 곡식 가마니와 비단 뭉치들이 가득해졌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무길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최참판은 그런 사위를 보며 이놈아 허리 좀 제대로 펴지 못하겠느냐. 잔칫날에 손님들이 보면 우리 가문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지팡이로 마루를 쾅쾅 내리쳤답니다. 무길은 연신 굽신거리며 죄송구먼유. 나으리 힘이 좀 모자라서 그렇구먼유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는 혼자서 쌀 가마니 서너 개를 가뿐히 들어 올릴 정도로 장사였어요. 그날 저녁 무길이 평소처럼 마당 구석에서 흙을 털어내고 있을 때 최참판 댁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충직한 노비김 영감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눈썰미가 좋기로 소문난 노인이었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무길의 걸음걸이나 앉아있는 자세가 여느 평범한 농부나 바보와는 다르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김영감은 무길의 곁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무길이 너무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만 말게나. 때로는 달도 구름 뒤에 숨어 있어야 큰 빛을 내는 법이지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툭 던졌답니다. 무길은 김영감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평소처럼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영감님, 저는 그냥 배부르게 밥 먹는 게 제일 좋구먼유. 달이 무슨 상관이래유라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하지만 김영감은 허 웃으며 무길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그래야지. 하지만 자네 손등에 있는 그 기이한 흉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닐세. 조용히 때를 기다리게 나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무길은 김영감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자신의 오른손 등에 새겨진 작은 칼자국을 어루만졌고 그의 표정은 잠시 동안 매우 엄숙해졌답니다. 한편 최참판은 혼례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탐욕을 버리지 못해 무길의 성품이나 안위보다는 오직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무길에게 너는 혼례를 치르고 나면 우리 집의 머슴이나 다름없으니 내 명령 없이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며 사위를 철저히 가두려 했지요. 무길은 예, 나으리,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있겠구먼유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을 너머 한양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어떤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방에서 자수를 놓다 우연히 창밖을 보니 무길이 마당 한 구석의 핀들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바보 같은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고독한 무사처럼 서 있는 그의 모습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무길씨,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세요? 꽃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묻는 연화의 목소리에 무길은 깜짝 놀라며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아이고, 애기씨, 꽃이 참 예뻐서 그랬구먼유라고 둘러댔답니다. 연화는 무길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을 본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무길은 그 손수건을 소중하게 받아 품속에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힘들 일이 많겠지만 제가 곁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라는 연화의 따뜻한 위로에 무길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최참판 댁의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지요. 마을에는 어느덧 무길이 최참판의 재산을 노리고 바보 흉내를 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무길이 산신령의 저주를 받은 아들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최참판은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무길을 불러 창고에 가두거나 매질을 하기도 했지만, 무길은 그저 제가 잘못했구먼유, 때리지 마셔유라고 빌며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답니다. 사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그 집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었지만, 자신을 걱정해주는 연화의 눈빛 때문에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혼례를 사흘 앞두고 마을에는 한바탕 큰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무길은 지붕에서 새는 비를 막기 위해 위태롭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기와 위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무길은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몸을 놀려 중심을 잡았고, 아래서 지켜보던 김영감은 다시 한번 그의 범상치 않은 신법에 감탄했지요. 무길은 지붕 위에서 청림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안개 너머로 보이는 높은 산맥을 향해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고, 그의 눈에는 서글픈 빛이 서려 있었답니다. 비가 그친 뒤 맑게 개나늘 아래 최참판댁 식구들은 마지막 잔치 음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무길은 부엌대기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여기저기서 타박을 받았어요. 어이, 바보. 가서 물 좀 더 길어오지 않고 뭐해라는 모진 외침에도 그는 허허거리며 무거운 물동이 2개를 양손에 번쩍 들고 우물가를 수십 번 오갔답니다. 부엌 간악들은 무길의 힘에 놀라면서도 힘만 센 바보가 들어오니 몸은 편해서 좋네라며 비아냥거렸고, 무길은 그들의 비웃음을 배경 삼아 묵묵히 물을 채웠지요. 그날 밤 최참판은 안방에서 비밀스럽게 마을의 직관을 불러 무길의 사주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의 가문에 닥칠 애군이 정말로 사라질지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직관은 나으리, 이 사내는 그릇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읽히지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혼사가 가문의 명운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알 수 없는 대답만을 남겼지요. 최참판은 그 말이 무길 덕분에 집안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오해하며 혼례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무길을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로 다짐했답니다. 무길은 헛간방 차가운 바닥에 누워 낡은 보따리 속에 숨겨둔 물건을 몰래 꺼내 보았는데, 그것은 평범한 시골 청년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정교하게 조각된 청옥패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청옥패는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으며 무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패에는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용 문양이 아주 세밀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무길은 옥패를 어루만지며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뜨거운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답니다. 마침내 혼례 전날 밤이 찾아왔고, 청림마을은 잔치 준비로 켜진 등불들 때문에 마치 불야성을 이룬 듯 화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정작 주인공인 무길은 여전히 찬밥 신세였어요. 그는 내일이면 최참판의 사위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궁궐을 떠나 도망치던 긴박한 순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무길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으며,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치러질 기묘한 혼례식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최참판의 막내딸 연화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거리며 내일 다가올 운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무길을 향한 알 수 없는 믿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무기를 괴롭힐 때마다 보았던 그의 고요한 눈빛에서 그가 결코 평범한 바보가 아님을 확신했고, 그가 숨기고 있는 커다란 비밀이 무엇이든 기꺼이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녀는 무길에게 줄 3버선을 정성스럽게 꿰매며 달빛 아래서 나지막이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헛간의 무길에게도 전달되는 듯했어요. 청림마을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드디어 대지주 최참판의 집 대문이 활짝 열리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무길은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조금은 어색한 홀레복을 입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옷이 날개라더니 그의 훤칠한 기계와 반듯한 체구가 옷 사이로 비치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라, 저 바보가 오늘따라 딴 사람 같네라며 수군거렸고, 최참판은 혹시라도 무길이 실수할까봐 옆에서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며 혼례식을 서둘러 진행하려 했습니다. 혼례식장으로 차려진 마당 중앙에는 원앙 한 쌍이 놓인 교배상이 차려졌고,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붉은 연지 곤지를 찍고 아름다운 자태로 나타났습니다. 무길은 연화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자신을 멸시하는 수많은 눈동자 사이에서도 오직 연화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절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왠지 모를 장엄한 기운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죽이며 이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았답니다. 무길은 깊은 밤 헛간 문턱에 앉아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낮의 어리숙함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답니다. 최참판 댁의 넓은 마당에는 혼례를 알리는 청사초롱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그 붉고 푸른 빛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전야를 예고하듯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길은 입가에 맺힌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나지막이 읊조렸고, 드디어 내일이면 청림마을의 운명을 바꿀 기묘한 혼례의 막이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림마을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우며 최참판 댁의 대문을 두드린 것은 다름 아닌 이웃 고을의 탐욕스러운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평소 최참판의 막대한 재산과 명성을 시기해온 인물로, 최참판이 바보 무기를 사위로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침 물동이를 지고 가던 무길의 발을 일부러 걸어 넘어뜨렸고, 무길이 바닥에 고꾸라지며 물을 엎지르자 배를 잡고 깔깔대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답니다. 박진사는 최참판이 사랑방에서 나오기도 전에 마당 한복판에서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무길을 가리키며 세상에 이런 구경거리가 또 어디 있겠느냐며 독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색이 최참판댁 사위라는 놈이 머슴보다 못한 몰골로 물이나 젓고 있으니 이 집안의 기운이 다해도 한참은 다한 모양이로다라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고, 그 소란에 못 이겨 밖으로 나온 최참판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지요. 무길은 그저 젖은 옷을 털어내며 바보처럼 실실 웃을 뿐이었지만 그의 눈 밑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최참판은 박진사를 사랑방으로 황급히 안내하며 술상을 내오게 했으나 박진사의 조롱은 술잔이 오가는 중에도 멈출 줄을 몰라 최참판의 속을 시커멓게 태워버렸답니다. 박진사는 최영님, 아무리 애군을 피하고 싶다기로써니 저런 천하의 등신을 사위로 앉히다니 정말 제정신이요, 차라리 우리 집계를 사위로 삼는 게 낫겠소라며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고, 최참판은
가문의 비밀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쓴술만 들이켰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집안 식구들도 은근히 박진사의 말에 동조하며 무기를 더욱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답니다.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공동 우물가에서도 무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들었나 최참판댁 바보 사위가 들어온 날 밤에 뒷산에서 올빼미가 3번이나 울었다더군. 그게 다 집안이 망조가 들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한 여인이 목소리를 낮추자 곁에 있던 다른 여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지요. 그들은 무길이 실은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마을의 역병을 몰고 올 저주받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덧붙여 소문을 부풀려 나갔답니다. 이런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참판댁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무길이 있는 헛간으로 달려가 모진 매질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놈 내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온 마을이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삼고 있으니 도대체 네가 우리 가문에 무슨 원수를 졌느냐라며 마님은 무길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무길은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마님 잘못했구먼유 때리지 마셔유라고 빌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마당 구석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연화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박진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참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길이 정말로 바보인지 아니면 바보 흉내를 내는 것인지 시험해 보자는 사악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무길을 불러 세워놓고 네가 정말 우리 최영님의 사위라면 저기 산비탈에 있는 집채만 한 바위를 혼자 힘으로 옮겨보거라. 만약 못한다면 너는 사위 자격이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억지를 부렸지요. 최참판은 박진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 최참판 댁 마당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무길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나으리 저렇게 큰 돌을 어찌 제가 옮긴대유. 저는 힘도 없구먼유라고 발뺌을 했지만 박진사는 막무가내로 그를 산비탈로 몰아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무길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그럼 그렇지. 저 바보가 무슨 수로 바위를 옮기겠어라며 비아냥거렸고 연하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무길은 바위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더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위 밑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냈고 아주 잠깐 동안만 바위를 흔들어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려는 듯한 기색을 내비쳤답니다. 결국 무길이 바위를 옮기지 못하자 박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 보시오. 저놈은 사위는커녕 밥버러지에 불과하오라며 최참판을 거세게 몰아붙여 무길을 내쫓으라 종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맞소. 저런 놈을 집에 두면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거요라며 웅성거렸고 최참판은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 정말로 무길을 내쫓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무길은 그런 소란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 낙엽을 쓸며 태연한 척 행동했고 그의 이런 뻔뻔한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을 뿐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충직한 노비 김영감은 무길이 홀로 앉아있는 우물가로 다가가 그의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김영감은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신 뒤 무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자네, 지금 마을 사람들과 박진사가 자네를 몰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가? 라고 넌지시 물었지요. 무길은 여전히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영감님,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고 밥 먹는 게 좋구먼유라고 대답했지만 김영감은
그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답니다. 김영감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무길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건넸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무길이 자네. 잘 듣게나 가장 날카로운 칼은 가장 낡은 칼집에 숨겨두는 법이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네의 빛을 드러내지 말게나라고 엄중하게 타일렀지요. 이 말은 무길에게 지금의 수모를 견디고 때를 기다리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격려였으며 무길은 김영감의 눈빛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한 정을 느끼고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를 표했답니다. 박진사는 최참판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예 손님방에 눌러앉아 무길을 괴롭힐 궁리만 했으며 급기야는 무길이 밤마다 산속으로 도망가 누군가와 내통한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매수하여 밤낮으로 무길의 뒤를 밟게 했고 무길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지요. 최참판은 박진사의 감시 때문에 무길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못했고 집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게 되었으니 이는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답니다. 어느 날 밤 박진사는 무길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몰래 그의 헛간 방에 들어가 보따리를 뒤지려 했으나 그 순간 무길이 나타나 나으리 제 방에서 무얼 하시구먼유라고 묻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났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물건을 찾지는 못했지만 무길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묵직한 위엄을 느꼈고 그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지요.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참판을 찾아가 저놈은 분명 한양에서 도망쳐온 대역죄인임이 틀림없으니 지금 당장 포졸들을 불러야 하오라고 거짓 고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최참판은 박진사의 말에 겁이 덜컥 났지만 만약 무길이 정말 대역죄인이라면 자신의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그는 무길을 불러 앉혀놓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으니 사실대로 말해보아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지만 무길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최참판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최참판의 불신과 공포는 극에 달했고 집안의 노비들조차 무길이 머무는 헛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해져만 갔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연화만은 끝까지 무길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정성껏 지은 밥상을 나르고 해진 옷을 기워주는 등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눈에는 거짓이 없으니까요. 강신혜라고 말하며 무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무길은 연화의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무길은 연화에게 부인, 조만간 모든 오해가 풀릴 날이 올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그녀의 고운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답니다. 한편 마을 입구에는 며칠 전부터 낯선 차림의 선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보통의 행색과는 달리 눈빛이 예리하고 허리춤에는 은밀하게 무기를 감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막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에게 무길의 생김새와 행적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았고 특히 최 참판댁에 들어온 바보 사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소문이 박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박진사는 이들이 무길을 잡으러 온 한양의 포교들이라고 지레짐작하며 드디어 무길의 숨통을 조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쾌재를 불렀답니다. 박진사는 이 낯선 사내들을 최참판댁으로 끌어들여 무길의 정체를 폭로하고 공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고 최참판에게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형님의 집안은 평화를 찾을 것이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최참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사위가 정말 죄인일까봐 두려워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혼례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집안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사위가 정막에 휩싸인 그 밤, 묵일은 헛간 방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내일의 태양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김영감은 밤늦게 묵일의 방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짧은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손에는 묵일에게 줄 작은 주먹밥 2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먹고 기운 내게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네가 옳다는 걸 믿는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다는 걸 잊지 말게라는 김영감의 말은 묵일에게 큰 힘이 되었지요. 묵일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김영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오갔으며 김영감은 묵일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진 기분으로 방을 나섰답니다. 최참판댁의 개들은 밤새 짖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고 마을 사람들도 왠지 모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내일 아침 최참판댁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기 바빴습니다. 과연 그 바보 사위가 어떻게 될까, 정말 관가로 끌려가게 될까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끊임없이 들려왔고 청림마을의 밤은 유난히도 길고 어둡게만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묵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등불과도 같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박진사는 어제 보았던 낯선 사내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최참판댁 마당으로 들이닥쳐 묵일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최참판은 당황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왔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도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마당으로 몰려나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박진사는 이놈 묵이라,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날 때가 되었으니 당장 무릎을 꿇고 내 죄를 고하라며 불호령을 내렸고 낯선 사내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묵일의 헛간 방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답니다. 묵일은 방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의 바보 같은 웃음기를 싹 지운 채 냉정한 기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을 단호한 눈빛으로 제압하듯 바라보았. 그 위압감에 박진사와 최참판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주춤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묵일의 뒤로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비치자 그의 평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고귀한 신분의 장군과 같은 장엄한 실루엣이 마당 가득 드리워지며 모두의 숨을 잇게 만들었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놈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그런 눈빛을 하느냐. 어서 저놈을 포박하라고 소리쳤지만 함께 온 낯선 사내들은 묵일을 결박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묵일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하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과 환희가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확인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어리둥절해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최참판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며 묵일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순간 묵일은 자신의 품속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청옥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고 아침 햇살을 받은 옥패는 찬란한 푸른 빛을 발산하며 마당 전체를 신비로운 기운으로 뒤덮었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정교한 용 문양을 본 낯선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듯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일제히 땅바닥에 엎드렸고 박진사는 그 광경에 넋이 나간 채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무길은 이제 더 이상 바보 무길이 아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청림마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진실의 시작이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최참판 댁마당을 가득 채우자 무길의 손바닥 위에 놓인 청옥패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은은하면서도 강렬하여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숨을 천질이 다시며 죽였답니다. 평소 바보라고 놀림당하던 무길의 그림자가 마당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마을을 굽어보는 듯한 장엄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지요. 마당에 엎드린 낯선 사내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또 쓰며 무길의 발치를 향해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중년의 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하, 드디어 저하를 찾았나이다. 십수년을 전국 방방곡곡 헤매며 이 옥패의 주인을 기다려왔사오니 이제 그만 그 고단한 껍데기를 벗어던지소서라며 울먹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하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최참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지요. 무길은 이제껏 보여주었던 어수룩한 말투와 구부정한 자세를 단번에 지우고 마치 벼락이 치듯 날카롭고 명징한 눈빛으로 마당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옥패를 다시 품속에 깊이 갈무리하며 그대들이 나를 찾아내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구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던 한양의 소식이 이 산골 마을까지 닿지 않아 내심 걱정하던 참이었소라고 대답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바보 같은 투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맑은 냇물이 바위에 부딪히듯 청아하고 단단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최참판의 막내딸 연화는 무길의 변화된 모습에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보듬어주던 사내가 사실은 하늘 위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무길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무길은 그런 연화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며 부인,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내가 누구든 당신에게 건넸던 마음만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으니 말이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답니다. 연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고 무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사는 질투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무길을 가리키며 이게 다 무슨 요사스러운 장난질이란 말이냐. 저놈은 분명 바보 무길이가 맞는데 저 패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끝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인들에게 무길을 포박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하인들은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지요. 박진사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마당을 맴돌았고 무길을 찾아온 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자 박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최참판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렸는데 사위 대접은커녕 짐승처럼 부려먹고 헛간에서 잠을 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심장이 타들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길의 발치로 기어가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무길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제지하며 장인어른, 아직은 고개를 숙일 때가 아닙니다. 이 마을에 숨어든 쥐새끼 같은 무리가 누구인지 먼저 가려내야 하지 않겠소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지요. 최참판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무길의 위험에 압도되어 고개만 연신 끄덕이며 바닥을 긁었답니다. 무길은 마을의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무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마을 어귀와 뒷산 길목을 봉쇄하게 했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한양의 자객들을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바보 흉내를 내며 마을을 돌아다니던 시절에 이미 누가 박진사와 내통하고 있으며 누가 가문의 비밀을 팔아넘기려 했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영감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용의 발톱은 감추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지라며 홀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무기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답니다. 청림마을의 하늘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이는 마치 무길의 정체가 드러남을 세상에 알리는 자연의 신호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무길은 연화의 방으로 잠시 들어가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성씨가 이씨이며 황실의 적통인 이휘라는 사실을 나지막이 고백하며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지요. 연화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고독을 생각하며 그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고 무길은 당신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내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한 유일한 빛이었소라며 연화의 이마에 손을 얹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와 담장 너머로 무길의 정체를 확인하려 애썼으며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길이 사실은 신선이 내려온 것이라는 둥온갖 환상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작은 기억이라도 찾아내려 애쓰며 태도를 싹 바꾸었지요. 하지만 무길은 그런 대중의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마을의 평화와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의 어깨는 이제 마을 전체를 짊어질 만큼 듬직해 보였답니다. 박진사는 방으로 끌려가 가두어졌으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한양의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마지막까지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무길은 박진사가 마을의 토지를 갈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혀온 장부들을 이미 확보해 두었기에 그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통쾌함을 선사할 예정이었지요. 무길은 무사들에게 박진사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관가에 넘길 준비를 하라고 명했으며 그의 단호한 결정에 최참판댁 하인들은 고개를 숙여 충성을 맹세했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 무길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최참판댁의 모든 식소를 불러 모았고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자신의 존재가 집안에 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 집의 사위로서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 도리를 잊지 않을 것이나 가문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그 위압적인 목소리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집안의 횡포를 일삼던 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무길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답니다. 김영감은 무길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로 한양의 형세가 급변하여 이제 저하께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알렸으나 무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연화와 함께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늙어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았기에 무길은 우선 오늘 밤 마을에 닥칠 마지막 위험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무사들의 배치를 다시 점검했답니다. 연화는 무길을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냈는데 그것은 화려한 산해진미가 아닌 그가 좋아하던 소박한 시래기국과 보리밥이었으며 무길은 그 밥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이 밥상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었던 진짜 황제의 만찬이오라고 말하는 무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연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함께 식사를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조차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지는
못했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밤이 깊어 정막만이 가득했지만 최참판댁의 마당에는 횃불들이 밝게 타오르며 긴박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무사들은 날카로운 칼날을 갈며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했습니다. 무길은 자신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낡은 검한 자루를 꺼내어 달빛 아래 비추어 보았는데 그 검신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는 그 검을 손에 쥐는 순간 자신이 짊어진 황실의 핏줄이라는 무게감을 새삼 실감했고 이제는 숨는 바보가 아닌 당당한 지도자로서 세상 앞에 나설 준비를 마쳤답니다. 최참판은 안방에서 전전긍긍하며 무길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갑오를 꺼내어 무길에게 바치려 했으나 무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무길은 장인어른, 제게 필요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라고 말하며 최참판의 탐욕을 꾸짖어 그가 진정으로 인간의 도리를 깨닫게 만들었지요. 최참판은 무길의 깊은 뜻에 감화되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고 이제야 비로소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고개를 깊이 숙였답니다. 한밤중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무길은 직감적으로 박진사가 몰래 보낸 사통을 받고 달려온 자객들이 도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무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생포하게 했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지요. 자객들은 무길의 신묘한 용병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으며 이로써 무길은 자신이 힘만이 아닌 지혜를 갖춘 진정한 영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객들마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실성한 듯 웃으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으니 이는 악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길은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의 죄상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를 밟아 나갔지요. 사람들은 무길의 공정하고 냉철한 처리에 감탄하며 역시 황실의 핏줄은 다르다며 칭송했고 마을에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무길은 연화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와 하늘에 뜬 밝은 달을 가리키며 저 달은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그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는 무길의 곁에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달빛 속에 녹아들었지요. 이제 청림마을은 바보 사위가 살던 비루한 마을이 아닌 황실의 보석을 품은 고귀한 장소로 기억될 준비를 하며 고요한 밤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동안 무기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마을 청년들은 하나둘씩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행동을 사죄하며 무길의 너그러운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무길은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 대신 마을의 배순이를 한 달 동안 도맡아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었지요. 청년들은 무길의 자비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고 마을의 민심은 무길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깊은 밤 무길은 연화와 함께 우물가에 앉아 찬물에 손을 씻으며 바보로 살았던 지난날의 평온함을 추억했고 비록 신분이 밝혀졌으나 그 소박한 마음만은 잃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왕족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 무길의 진실한 영혼을 마주했고 연화는 그런 그를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따뜻한 수건을 건넸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우물가에 겹쳐지며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냈고 마을의 개들도 이제는 평온하게 잠든 듯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밤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길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이 밤이 끝나는 것이 아쉬운 듯 연화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으며 그녀의 살 내음에서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양으로 돌아가 치러야 할 수많은 정치적 싸움과 시련들을 떠올리면서도 연화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지요. 연화는 무길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어디로 가시든 저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따르겠습니다. 라고 속삭였고 무길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영원한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침묵에 시간을 가졌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마을을 덮어올 무렵 무길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그는 더 이상 바보 무길이 아닌 황실의 이 휘로써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진정한 길을 선포할 것이며 이는 청림마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순간이 될 것입니다. 무길은 헛간 방의 낡은 문을 조용히 닫으며 과거의 자신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며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섰으니 그의 기계는 참으로 하늘을 찌를 듯 장엄했답니다. 동이 터오는 청림마을의 아침 햇살은 여느 때보다 눈부시게 최참판댁 마당을 비추었으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정지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보라며 손가락질 받던 무길이 황실의 옥패를 높이 들고 위엄있게 서 있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외심 섞인 침묵으로 바뀌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세자 저하를 뵙나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을 산길에슬 울리며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최참파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루 아래 흙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의 화려한 비단옷이 흙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저하, 이 무지한 늙은이를 죽여주옵소서. 감히 황실의 귀한 몸을 알아보지 못하고 머슴처럼 부려먹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나이다라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옆에서 기세등등하던 박진사는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담벼락에 부딪혀 주저앉았고 그의 입술은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리며 아무런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답니다. 무길은 아니 이제는 이 휘라 불려야 마땅한 그 청년은 천천히 최참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최참판은 감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만 긁었습니다. 이 휘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장인어른, 고개를 드십시오. 비록 신분을 숨겼으나 나는 이 집의 사위로 들어온 사람이니 지나간 허물은 묻지 않겠소라고 말하며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너그러운 말씀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역시 용의 자손은 그 그릇부터가 다르다며 조용히 수군거렸고 마당의 긴장감은 조금씩 존경의 기운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답니다. 박진사는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앞으로 기어나와 저도 속은 것이 옵니다. 최참판이 저하를 바보라고 속여 저까지 큰 신뢰를 범하게 하였나이다. 라며 비겁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휘는 박진사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며 그대는 입만 열면 거짓을 일삼고 마을의 고열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아 있음을 모르느냐라고 꾸짖었지요. 무사들은 이휘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박진사를 제압하여 포박하였고 그가 그동안 가로챘던 토지 문서와 장부들을 모두 회수하여 관가로 넘길 준비를 마쳤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연화는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문설주를 꽉 잡은 채 가슴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이 휘는 연화가 있는 방 쪽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인, 이제 나와서 이 아침의 맑은 공기를 함께 마십시다라고 불렀고 연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와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답니다. 최참판 댁의 하인들은 이제껏 무기를 무시하고 힘든 일을 시켰던 기억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마당 구석에 엎드려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엌 안악들은 무길에게 남은 누룽지만 주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을 들지 못했으나 이 휘는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했지요.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씀씀이에 있는 법이니 앞으로는 누구를 대하든 진심을 다하라는 그의 가르침은 하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 진풍경을 구경하다가 이 휘가 대문 밖으로 걸어 나오자 일제히 길 양옆으로 물러나 엎드려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 휘는 마을 주민들에게 그동안 바보 무기리로 살며 여러분의 투박한 정을 느꼈소. 비록 내 신분은 이러하나 청림마을에서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보물이 될 것이오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어제의 바보가 오늘의 영웅이 된 사실에 환호하며 무길의 덕담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단했던 농사일조차 잊어버린 듯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박진사는 결국 무사들의 손에 끌려 마을 밖으로 압송되었는데 그가 마을을 떠날 때 사람들은 돌 대신 박수를 치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세를 운운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몰락이 청림마을의 새로운 시작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지요. 무길은 박진사가 소유했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따뜻한 자비는 가난한 농부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었답니다. 최참파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며 이 휘를 정중히 안방으로 모시려 했으나 이 휘는 끝까지 사양하며 자신이 머물던 헛간 방의 낡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장인어른, 화려한 방보다는 이 소박한 공간이 내게는 더 큰 가르침을 주었소. 이제 이 헛간은 부수지 말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초심을 되찾는 장소로 보존해 주시구려라는 말에 최참파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진정한 어른으로서 사위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했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 올 무렵 최참판 댁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무길이 주인공이 되어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영감은 이 휘의 옆에서 술을 따르며 저하 이제 소인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니 이 늙은이는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 휘는 김영감의 손을 꼭 잡으며 영감의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길을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오라고 감사를 표해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아이들은 무길의 주변으로 몰려와 무길이 형, 아니 저하님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님의 아들이에요라며 천진난만한 질문을 던져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 휘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신이 겪은 고난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 모습은 엄격한 세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인자한 형님의 모습에 가까웠지요. 연화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무길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의로울지 상상하며
자신도 모르게 고운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집안 식구들이 모여 박 진사가 남기고 간 악습들을 청산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최참판은 솔선수범하여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장료를 낮추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이휘의 가르침에 감화된 이 결과로 최씨 가문은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닌 마을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명문가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의 변화된 모습에 반색하며 이제는 불안함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청림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평화로웠답니다. 이 휘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무사들을 불러 모아 한양의 정세를 다시 한번 보고받았는데 정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숙청되고 정통성을 가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으나 곁에 있는 연화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결심의 시간을 가졌지요. 부인, 나와 함께 험난한 궁궐길을 가겠소. 그곳은 이곳처럼 평화롭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 믿으라는 물음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답니다. 해질녘 노을이 서산 너머로 붉게 물들 때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겪은 기적 같은 일들을 평생의 안팎거리로 삼겠노라 다짐하며 산기슭을 내려갔습니다. 최참판 댁의 마당은 이제 소란스러웠던 잔치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고즈넉한 평화가 찾아왔으며 종복들은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등불을 밝혀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이휘는 곶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을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겼고 그 곁에서 연화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날 밤 최참판은 사랑방에 혼자 앉아 지난날 무길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을 일일이 떠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서재에 있는 낡은 책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을 쫓는 삶이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사위의 길을 따라 남은 인생을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기로 맹세했으니 이는 가문의 가장 큰 축복이었지요. 그는 달빛 아래서 나지막이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보여준 고결한 인격에 고개를 숙였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이휘와 연화는 헛간 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그곳에서의 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화려한 침소보다 그 좁은 방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그곳에서 싹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휘는 연화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남기신 귀한 놀이개를 건네주며 정식으로 청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고 연화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에 하나로 합쳐져 흔들렸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연주곡처럼 고요한 밤하늘을 수놓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휘는 마을의 사당을 찾아 조상님들께 작별의 인사를 올리고 자신을 지켜준 청림마을의 산천초목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길목마다 하얀 꽃가루를 뿌리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했고 이휘는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담례하며 백성을 아끼는 지도자의 면모를 잃지 않았지요. 최참판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사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물을 훔쳤고 이제는 바보 사위가 아닌 나라의 기둥이 된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마을의 수호자로 남기를 약속했답니다. 말에 올라탄 이휘는 마지막으로 최참판 댁 대문을 돌아보며 그곳에서 보낸 고단하지만 찬란했던 시간들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고 연화의 가마 뒤를 따르는 무사들의 행렬은 장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멀어지는 행렬을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으며 청림마을의 안개는 그들을 배웅하듯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이제 마을에는 이 휘가 남긴 정의의 씨앗이 싹을 틔워 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공평한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 찼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바보 무길의 전설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 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마을의 실루엣을 눈에 담았고, 그 곁을 지키던 무사들은 저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 연기를 하며 배운 것은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실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연화는 가마문을 살짝 열고 이 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세상은 온통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듯한 기묘한 감동이 길 위로 흩어지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답니다. 마을에 남겨진 김영감은 이 휘가 앉아있던 우물가에 앉아 윤슬이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그가 남긴 옥패의 빛을 회상했고, 자신도 이제 남은 생을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최참판은 사위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쓸쓸해하기보다 그가 남긴 유산인 정직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마당을 직접 쓰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서로를 돕고 아끼는 풍습을 만들어갔으니 청림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이 휘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나도 마을에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주막에서는 바보 사위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무용담이 날로 사리부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억하며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을에는 무길이 저하가 계셨지라며 용기를 얻었고, 그가 남긴 공정함의 원칙은 마을의 새로운 법도가 되어 오랫동안 지켜졌지요. 이제 청림마을은 더 이상 안개 속에 숨겨진 고립된 마을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과 연결된 정의의 상징으로 우뚝 섰으며, 그 평화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시작된 한 바보 청년의 이야기는 이제 황실의 거대한 서사시로 탈바꿈하여 온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고, 무길은 그 이름 자체로 기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매일 밤 달을 보며 사위와 딸의 안녕을 기도했고,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구름을 타고 한양의 궁궐까지 닿아 이 휘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지요.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고요한 마무리로 향하고 있으며, 청림마을의 밤은 다시금 평온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들과 함께 깊어가는 침묵의 시간으로 잦아들기 시작했답니다. 청림마을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안개가 마을을 짓누르는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 따스하고 희망찬 햇살이 대지를 골고루 비추며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기지개를 켜는 풍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무길은 비록 황실의 고귀한 혈통인 이 휘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나 권세를 누리는 길을 택하는 대신 마을에 머물며 연화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예전과 다름없이 마당의 낙엽을 정성껏 쓸고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미덕을 끝까지 지켜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고결한 성품에 진심으로 감동하였답니다. 최참판은 이제 사위를 대할 때마다 정중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예우를 갖추었으나, 이 휘는 장인어른에게 다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격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한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눈 가족이 아니옵니까? 라며 따뜻하게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최참판은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지난날의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남은 재산을 털어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구휼기관을 세우기로 결심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참판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역시 훌륭한 사위가 들어오니 집안 전체의 기운이 맑아지고 복이 넝쿨째 굴러온다며 매일같이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청림마을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토로 소문이 났지요. 연하는 남편이 된 이휘의 곁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자신이 믿었던 남자가 단순히 힘센 사내가 아닌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큰 그릇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새순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정갈한 음식을 차려내며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이휘는 그런 아내의 고운 마음씨를 보며 부인이 곁에 있었기에 내가 차가운 헛간에서도 따뜻한 꿈을 꿀 수 있었소라고 속삭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답니다. 두 사람은 해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누곤 했으며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평화로운 이미지를 깊게 심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무길이 보여준 인내와 지혜를 본받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훈훈한 풍습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보라고 놀림당하던 이들이 이제는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며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도 숨겨진 보석 같은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지요. 주막에서는 매일 밤 이휘의 무용담이 꽃을 피웠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로 마무리되어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으며 마을 전체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가득하게 찾아왔답니다. 악행을 일삼던 박진사의 토지는 이휘의 명령에 따라 마을 공동의 경작지로 전환되었고 그곳에서 수확한 곡식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귀한 자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의 몰락을 보며 권력과 재물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무길이 남긴 공정함과 정의의 가치를 마을의 새로운 법도로 삼아 오랫동안 지켜나갔지요. 이휘는 가끔 직접 들판에 나가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가 건네는 막걸리 한 사발에 농민들은 황송해하면서도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았다며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청림마을의 들판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황금 물결로 일렁였답니다. 충직한 노비김 영감은 이제 최참판 댁의 가장 신뢰받는 집사로 임명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게 되었으며 그는 무길이 떠난 후에도 그가 머물던 헛간을 정성껏 보존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의 의미를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나라의 세자가 머물며 백성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성스러운 장소라네 라고 말하는 김영감의 눈에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마을 청년들은 김영감의 가르침을 들으며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자신들도 언젠가 무길처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매일 아침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으며 김영감은 그런 청년들의 기특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청림마을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향기롭게 채울 무렵 이휘는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라는 조정의 간절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마을의 모든 사람을 마당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으며 이번에는 장인인 최 참판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요. 이휘는 잔치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의 고향은 항상 이곳 청림마을일 것이오라고 작별의 인사를 전했고 사람들은 아쉬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답니다. 잔치가 열린 마당에는 고소한 전 굽는 냄새와
달콤한 식혜의 향기가 가득 퍼졌으며 동네 악공들이 연주하는 흥겨운 가락에 맞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깨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휘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함께 웃고 떠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누는 잔치처럼 정겹고 따뜻했지요. 최참파는 사위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졌던 좁은 소견을 다시 한번 반성했고 이제는 명예로운 황실의 외척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서 마을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답니다. 이휘는 마을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쓴 글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에는 지혜로운 자는 겉을 꾸미지 않고 인자한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부모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종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에 돌아가 벽에 붙여두며 무길이 형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이는 마을의 교육열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훗날 청림마을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마을의 노인들은 이휘의 배려로 따뜻한 비단, 이불과 보양식을 선물 받아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그의 자비는 마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스며들어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당일 아침, 청림마을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길가에는 이휘와 연화를 배웅하기 위해 뿌려진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쌓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휘는 말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의 산천초목을 둘러보며 안개 낀 이 길을 걸으며 배웠던 고독과 인내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노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감회에 젖었지요. 연화는 화려한 가마 안에서 창을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작별의 손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하 만세, 만인 만세를 외치며 그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답니다. 이휘가 떠난 후에도 청림마을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활기차고 단단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최참파는 사위가 남긴 뜻을 받들어 매일 새벽마당을 직접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거듭났지요. 사람들은 최참판을 향해 더 이상 두려움 섞인 시선이 아닌 존경의 눈빛을 보냈으며 최씨 가문은 대를 이어 마을의 수호자로 남게 되어 가문의 명예는 그 어느 때보다 드높아졌답니다. 마을의 주막 주인은 이휘가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손님들에게 그곳에 얽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청림마을의 전설을 전국으로 퍼뜨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무길의 흔적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짜 무길이 저하를 만나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함부터 버리시오라고 일침을 가하곤 했지요. 이는 마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으며 청림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깨달음의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었지만 청림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이휘가 나누어준 곡식과 따뜻한 정 덕분에 추위 걱정 없이 포근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화로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작년 이맘때는 무길이가 헛간에서 떨고 있었지라고 추억하며 그가 가져다준 평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이휘는 궁궐에서도 매달 마을로 안부를 묻는 전령을 보내 마을의 형편을 살폈고 연화는 정성스럽게 지은 옷가지와 약재들을 보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세심함을 잃지 않았답니다.
궁궐로 돌아간 이 휘는 백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진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며 그가 바보무길로 살며 직접 겪었던 민초들의 애환은 그가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탁상공론에 빠질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꾸짖었고 직접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누비며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백성들은 그런 임금을 향해 우리의 고통을 아는 유일한 왕이라며 칭송했고 나라 전체에는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 차올라 후세의 길이 남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청림마을의 우물가에는 이제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과거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어주는 훈훈한 광경만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휘가 강조했던 함께 사는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높였고 이는 곧 마을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청림마을은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부유함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고을까지 돕는 자비로움을 베풀어 청림마을의 명성은 나라 전체에 자자하게 퍼져나갔으며 임금님의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김영감은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마을 입구를 지키며 이 휘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한양에서 날아온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을 사당에 가서 조상님들께 고하며 우리 마을의 무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흐뭇하게 보고를 올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그의 지혜를 빌렸고 김영감은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진리들을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늘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최참파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사람을 볼 때는 눈이 아닌 가슴으로 보고 권력보다는 덕을 쌓는 데 평생을 바쳐라고 당부하며 이 휘가 보여준 삶의 자세를 가문의 가훈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최씨 가문은 더 이상 재물로 사람을 누르는 집안이 아닌 덕망으로 사람을 모으는 집안으로 거듭나 대대로 마을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의 장례식에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진정한 인간애를 기렸으며 그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자라났답니다. 이 휘와 연하는 비록 신분은 높아졌으나 매년 기일이 되면 소박한 차림으로 청림마을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자신들이 머물던 헛간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초심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수수부꾸미를 나눠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어 그런 왕실 부부의 소탈한 모습에 백성들은 더욱 큰 친밀감을 느끼며 왕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지요. 이 휘는 이곳의 흙냄새와 사람들의 온기가 나를 진정한 인간으로 살게 한다며 마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고 연화는 그 곁에서 남편의 뜻을 묵묵히 지지하며 현모양처의 본보기를 보였답니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이제 무기리 놀이를 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는 상상을 하곤 했으며 이는 아이들에게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이 휘의 전기를 가르치며 인내와 겸손의 가치를 강조했고 학생들은 무길이 겪은 시련이 어떻게 승리로 바뀌었는지를 배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키워나갔지요. 청림마을은 그렇게 교육의 도시로도 거듭나 수많은 학자와 관료를 배출했으며 그들은 모두 이 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 가을밤
청림마을의 고요함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듯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 오늘 하루의 수고를 정리하며 내일 다가올 새로운 태양을 기대하는 평온한 꿈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갔지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이 모든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으로서 바람의 잎새를 흔들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는 듯 보였으며 그 소리는 잠든 이들의 귀에 자장가처럼 들렸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교서에서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겨 민주적인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는 전쟁 없이 평화로웠고 백성들은 굶주림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렸으며 이는 모두 그가 청림마을에서 보낸 바보로서의 시간 덕분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로 남아 세상이 각박해질 때마다 다시금 인류애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따뜻한 청림마을의 풍경을 마음속에 그리며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길이 가졌던 그 넉넉한 마음과 연화의 깊은 사랑, 그리고 최참판의 진심 어린 참회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지친 영혼을 달래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키며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무겁던 걱정들은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평화만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요한 밤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바보사위 무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가 남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며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매일 아침 새로운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불을 끄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뒤 저 멀리 청림마을의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잔잔한 시냇물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며 저도 이제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으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